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희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혁신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지금 제가 오늘의 핵심 요지를 여기 썼어요. 혁신이란 게 뭐냐? 죄송한 얘기지만 점진적이지 않다. 아주 파괴적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프렌들리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비호혜적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프렌들리하지 않게 나타나는 게 이게 혁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 좀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혁신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 혁신은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게 그 개인, 집단, 사회에 사느냐 죽느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혁신이라는 게 무슨 이론이나 무슨 아주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것도 어렵죠. 먹고 사는 일로 직접 관련돼 있어요. 연결돼야 된다. 이게 혁신의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혁신만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 즉 생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드린 가지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 플랫폼인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끌 수 있는 사람,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구체적으로 혁신이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그런 그 역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혁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들을 양성을 해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대단히 필요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그리고 핵심 요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번 역사적 증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인류인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류다.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린 두 번째고요. We are the second. first가 있었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네안데르탈인인데요. 제가 영국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제가 사실 하반신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늘 하반신을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하면, 양복 입혀가지고, 이쪽, 수원이고, 서울 명동거리에 활보시키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구별을 못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인가? 저 사람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인가?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100만 년 전에 출현해가지고요. 한 2만 년 전에 전부 다, 멸종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50만 년 전에 출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으로 알아보는 차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IQ 또 지능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머리 사이즈, 두뇌 용량 한 1300cc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요. 혹시 말을 못했던 거 아니야? 언어의 문제 있었던 거 아니가 아니다. 턱뼈 구조가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언어 문제 없었고요. 도구나 불의 사용,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투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의 도구나 불을 막 빼어서 사용하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저들은 없어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 유럽의 유럽의 학자들이 이제 저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남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저들이 남겨놓은 뼈와 그 다음에 유적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하고 이제 그걸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들 약 한 수만 년 정도 호모 사피엔스, 우리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하고 저들은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대략 한 수만 년, 뭐 길게는 한 10만 년 정도까지 공존했다고 하는데 대개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에서 공존했는데 여러분 공존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you are brother and sister하고 같이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삽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먹을 거 같이 갖다 놓고 저거 생존 경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투하고 싸움하고 어떤 데 서로 잡아먹히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결론, 약 2만 년 전에 우리한테 완전히 멸종당했다. They are loser, we are the winner.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한테 생존 경쟁에서 전부 멸종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대체 왜 그런 멸종을 했을까?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우리랑 똑같은 그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찾은 겁니다. 그 드디어 그 크루를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저 때는 굉장히 이제 뭐 석기 시대였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진화와 이노베이션과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뭔가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해서 이제 뭐를 시작을 했냐면 호모사피엔스도 그렇고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고 뭔가 잉여 산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잉여라는 게 뭐죠? 먹고 남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걸 이제 트레이드 앤 비즈니스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야, 너네 고기랑 물고기랑 좀 바꿔 먹자. 너네 옷이랑 좀 바꾸자. 이런 비즈니스 앤 트레이드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요 네안데르탈인 유적에서는 비즈니스하고 트레이드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솔레이트돼 있었고 독립적으로 아주 고립된 삶을 살았다.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살았었는데 저들은 굉장히 아주 폐쇄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작은 차이일 거예요.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차이만큼도 안 날 정도 아주 처음엔 작은 차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인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비즈니스 앤 트레이드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잉여 산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만들고 그걸 구축해 나가는 반면에 폐쇄적으로 살았던 저 네안데르탈이들은 그냥 그대로 폐쇄적으로 고립돼서 우리한테 경쟁력을 잃고 전부 다 죽어나간 겁니다. 결국은 아주 작은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 다시 말하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비즈니스 트레이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아주 작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결국은 저 인종 자체를 완전히 멸종했냐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생존이냐에 갈림길에 서게 했다. 아주 엄청난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유럽 과학자들이 낸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주 우리 교과서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마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구석기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그렇게 아마 학교에서 배우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구석기는 돌을 타제석기를 써서 이렇게 도구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아서 쓰는 마제석기로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신석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거기는 엄청난 아주 퀀텀 점프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우리 세계사적으로 신석기 혁명이 된 것이 한 12,000년, 아주 공통적이에요. 아주 정확히 마지막 빙하기 말에 이제 그 12,000년 그 전에 신석기 문명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 중에 아주 일부 무리들이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뭔가 혁신적인 걸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내냐 바로 이거예요. 종종 곡식을 채집을 하는 것으로부터 재배하는 기술을 확보했어요. 여러분 재배하는 그런 곡식은 재배하는 식물들은 여러분 야생에 있는 식물들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되겠지만 재배하는 거는 우리 곡식 같은 경우 아마 10가지 20가지밖에 안 될 겁니다. 보리니 콩이니 몇 가지. 근데 요거를 재배할 줄 아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아주 일부 호모사피엔스들이. 자, 여러분 우리 쌀 우리가 주식인 쌀 그 쌀의 그 별을 보시면은 혹시 저 동남아나 중국 남쪽에 가면 야생종 벼를 볼 수가 있어요. 야생종 벼 한번 나달 한번 씌워보셨나요? 야생종이니까 혹시 아름답다. 야생종이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야생종의 벼를 나달을 씌워보면 몇 알 달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이 평야에서 우리 들판에 김포 평야니 뭐 이런데 평택 평야에 있는 그 한번 별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100개씩 200개씩 뭐 달려 나오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윈의 그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이론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식물들도 기본적인 생물의 그 진화의 방향, 얘들이 생물은 진화를 하는데, 즉 이 진화를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종을 번식을 많이 해 나갈 거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데, 내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재배가 되니까 내가 1년에 20개밖에 나라를 못 만드는데 200개, 300개 만들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또 많이 재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DNA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볼루션, 이게 바로 진화예요. 그리고 그게 생물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게 다윈의 내추럴 셀렉션입니다. 아주 생물의 법칙이에요. 이건 물리나 화학하고 다른 큰 생물의 법칙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선택된 인간의 선택된 이런 그 식물들이 재배를 통해서 크게 번식을 하면서 식물도 DNA가 바뀌어 나가고, 그다음에 인간들도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집만 하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경제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이제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만 종의 그 야생 동물들 중에서 소, 염소, 뭐 양, 돼지, 말, 뭐 몇 가지 한 뭐 이 정도만 유목을 하죠. 집에서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터득을 한 거예요. 일부 신석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생에 있는 이 동물보다도 이 유목이 되니까 내가 더 많은 종자, 더 많은 자손들을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은 종이 개량이 되면서 진화가 되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이제 좋아하고 그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동물들도 다윈의 내추럴 선택,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제 진화해 나가서 좋고, 그다음에 인간도 거기서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식량과 그다음에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 그래서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석기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갑자기 구석에 있던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서 말이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 방법을 터득을 해서 이제 생존 경쟁에서 신석기 저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던 그런 무리들을 이제 완벽하게 지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농업과 정착 생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명과 도시의 시작이고 대략 이제 그래서 12,000년 전으로부터 5,000년 전에 비로소 이제 문명과 도시의 시작이 된 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럼 그때 혁신을 하지 못하는 구석기인들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을에 저 씨를 뿌릴 줄 알고 동물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신석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네 방송에 대고, 야, 마을 사람들 다 나오세요. 이제 어저께까지 우리가 다재석기를 썼지만 오늘부터 마재석기를 쓰고, 어저께까지는 채집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우리 해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주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나타나요. 조용히 나타나서 씨를 뿌리고 동물을 부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들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동물을 키우지도 못하는 이런 무리들을 간단하게 제압을 하고 생존경에서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약 한 90%의 구석기인들이 땅을 뺏기고 전부 쫓겨납니다. 그 당시에 쫓겨나서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얘기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90%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나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 밥 좀 먹여주라. 너희 집에 가서 하인 노릇할게. 그래서 신석기인 집에 찾아가가지고 하인 그리고 노비 노릇을 하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었죠. 그걸 갖다가 아주 고상한 말로 신석기 시대에 편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구석기인들은 즉 저런 혁신을 수용하지 못한 구석기인들은 전부 다 갔다. 전부 다 멸종당했다. 아주 명백한 그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혁신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이 혁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한 그런 그 구석기인들, 전부 다 멸종당한 이런 생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못 가리키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혁신의 본질이다.
우리가 혁신을 준비하고 혁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시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업혁명,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금속혁명, 여러 가지 금속의 발명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대략 한 산업혁명 직전까지는 대략 거의 인구의 9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이제 사회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왜 혁명이라고 부르느냐? 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위아래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것 정도를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가 바뀌어버려요. 전복되다시피 바뀐 겁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업혁명이 그런 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 산업혁명의 핵심에 증기기관이 있어요. 증기기관. 여러분, 그 증기기관 그러면은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또는 우리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증기관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천재적인 기술자가 나타나서 증기관을 개발해 가지고 그냥 모든 그 동력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다. 아마 거의 열의 9은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나 오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기의 힘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 시대부터 알고 있었어요. 2,3천 년 전부터 증기의 힘을 이미 대단히 훌륭하고 저걸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2,000년 전, 2,000년 그 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만 했지 그것을 커머셜 머신, 제일 중요한 시장에다가 팔 수 있는 커머셜 머신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비즈니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와트의 선임자였던 뉴코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뉴코맨이라는 사람은 이 증기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물을 푸는 증기기관으로 해서 양수를 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이제 탄광이 이 석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목재를 떼든 것으로부터 석탄을 떼니까 영국에 석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탄광 소유자들이 탄광에서 탄을 캐고 있었는데 이 탄광을 운영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탄광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어떻게 뺄 거냐. 그게 지하수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전에 소리나 말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달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거 증기관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뉴코맨이 그래서 증기관에다 양수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퍼내는 그 기계를 만듭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영국 탄광의 거의 대부분 탄광이 이 뉴코맨의 증기관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탄광에서 물을 이제 막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임스 와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는 이 뉴코맨의 증기관을 고치는 증기기관 수리 기술자였습니다. 엔지니어. He was engineer. 자, 그런데 이 와트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좀 컨덴서, 같이 있는 응축기를 이거를 따로 분리를 시키면은 이거 빨리빨리 증기관 효율을 올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석탄을 한 반으로 줄 수 있고 효율을 2배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참 놀랍게 그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거의 처음으로 그 특허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페이턴트를 합니다. 특허. 여러분, 특허라는 게 뭐죠? 내가 새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재산입니다. 이건 내 지식입니다. 하고 이제 재산 등록을 해놔 똑같은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 거 만들었다 그 다음날 누가 베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베끼죠. 이게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생태계.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 특허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지식재산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와트는 이제 그걸 특허 등록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내 핵심 기술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나는 이제 특허도 등록했고, 신기술도 갖고 있고, 하니, 나는 이제 금방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산업혁명 전후에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재벌된 사람들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트도 이제 그거에서 이제 굉장히 인커리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이제 자기가 개량한 기계를 가지고서 이제 탁 나가서 했더니 이게 웬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장은 그렇게 혁신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혁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요. 시장은 탄광 주인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왜 관심이 없냐? 야 말이야, 우리 탄광에 석탄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이는데, 야 너 뭐 석탄 조금 절약한다고 그거 무슨 도움이 되냐? 산같이 쌓이는데, 야 그 귀찮게 우리 저 기계 뭐 바꾸지도 않고 돈도 안 낼 거니까 그냥 우린 옛날 기계 쓸랜다. 전부 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계를 거의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 와트는 자기의 정말 전 재산을 털어넣어서 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트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길에 나앉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길에 나앉게 됐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 버밍엄에 있던 볼턴이라고 하는 참 저 사람이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의 정신적 그 지주인데요. 바로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하다는 건 이제 볼턴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면허라든지 차 교역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만히 와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말이죠. 야, 그거 보니까 당신 이거 비즈니스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당신들한테 투자해 줄 테니.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냐냐. 탄광 주인들한테 이제 바로 편집을 합니다. 야, 우리 탄광 사장님들. 자, 내가 와트 선생님과 같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파는데 이 기계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갖다 쓰세요. 대신에 절약된 석탄값만큼만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한 1년 남짓하니까 그 석탄 가격이 바로 기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광주의들 돈을 갖다 주지도 않고 돈을 내가 낼 필요도 없이 그냥 절약되는 석탄 그 너희들이 퍼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와트의 기계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와트의 기계로 바꾸면서 한 1, 2년 사이에 뉴코멘의 뉴코멘의 기계를 싹 밀어내고 이 와트의 기계가 이제 증기관의 대명사, 증기관의 아버지로 등극을 한 겁니다. 오늘날이 무슨 전략이죠? 임대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기관을 얘기를 하면서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제임스 와트의 천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천재적인 기술이 볼턴의 세일즈 마케팅이라는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하고 연계되지 않았으면 죽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모른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말이야 노벨상 타고 뭐 천재적인 거 있으면 된다. No. 마케팅이 쓴다. 그 다음에 또 볼턴이 뭘 얘기를 했냐면 이 특허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특허가 벌써 연한이 거의 한 2,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볼턴, 와트 선생, 내가 지금 투자를 할 텐데 투자를 해서 이걸 더 개발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2년 있다가 남들이 베끼기 시작을 한다면 이건 내가 특허를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 이거 투자를 못 하겠다. 영국 의회 청원을 해서 특허를 기간을 좀 연장시켜 주시고 의회에다가 편지를 냅니다. 그래서 특허를 한 20년 더 연장해 주시오. 근데 영국 의회가 아주 전향적으로 그 특허를 20년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와트와 볼턴의 이 회사가 드디어 증기관을 석세스하게 시장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만들겠죠. 이제 원동기가 증기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걸 갖다 기차에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방적기, 직조기, 옷 만드는 기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모든 이제 생태계가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그런 기술자들, 특허, 그다음에 어떤 그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생태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 개발을 해서 천재적인 기술 갖고 해서 된다든지 또는 뭐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든지 뭐 마케팅만 잘하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핵심 요소들이 이게 반드시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져야 하나 혁명적인 이런 혁신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이 기업가 정신과 연계돼야 하나 성공한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영국은 전 세계를 사실 지배했죠. 전 세계를 지배해갖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지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기도 하고 하여간 결국 무슨 굉장히 어떤 그런 독점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굉장히 큰 이제 사실입니다. 역시 혁신 기술 역시 결국은 어떤 기업가 정신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생태계가 연계돼서 이때 비로소 성공한다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얘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혁신 얘기를 하면 저번 외국 얘기만 해요. 외국 얘기만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이 가슴 쓰라린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얘기입니다. 은. 여러분 은 영어로 실버인데 은행이 뱅크이 은자 써요. 금이라고 안 쓰고 은자 씁니다. 은행. 그다음에 계산대 캐셔를 중국 한자로 수은대라고 부릅니다. 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왜 은자 썼을까요? 은은요. 이게 굉장히 수천 년 동안이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제 통화, 오늘 달러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은재련 기술이 조선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시나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일본 비즈니스를 갔었는데 일본 그 회사의 그 벽면에 우리 회사의 기술은 외국으로부터 뭐 조선을 의미하는 건데 외국으로부터 이런 그 은재련 기술 관련된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그 비즈니스를 했다. 그게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아니 저게 무슨 얘기지? 나는 저런 얘기를 그냥 우리 역사책에서 들어본 적이 없네. 저거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들어와서 역사책을 찾아봤더니 저는 깜짝 놀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입니다. 1503년이 정확하게 5월 18일조인데요. 거기에 제가 연산군 9년 5월 18일조에 뭐라고 되냐면 함경도 단천에 사는 양인 김감불과 장래원종 노비예요. 장래원종 김검동 두 사람이 나포구 은허구를 섞어서 은을 아주 높은 효율로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해요. 왕이 연산군이죠. 연산군이 너무 기뻐서 그러냐? 야 그러면 그 두 사람 그 김감불이라는 그 양인과 김검동이라는 종 두 사람을 대궐로 불러들여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시켜라. 시연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연산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연산군은 뭐 폐륜이고 뭐 엉터리 왕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사실은 그거는 연산군을 내쫓은 그 후대 이제 역사가 후대 특히 중종 반정 세력들이 사실은 상당히 왜곡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 조선 왕 중에서 그런 양인은 사실 상인인데 사실 천민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장래원종은 노비입니다. 천민과 노비들을 궁으로 불러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저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왕조 실록에 기록한 왕이 조선에는 없습니다. 근데 연산군 때 저게 됐어. 전 저걸 보면서 연산군은 대단히 실용적인 왕이었다. 대단히 실질적인 왕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경제와 기술에 대해 대단히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저걸 보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1503년 저게 나와요. 그리고는 그걸 궁금해서 그 다음에 계속 봤어요. 그리고는 연산군이 그 다음에 폐위가 돼. 그래서 더 이상 연산군 실록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또 찾아봤어. 중종, 연산군 이후에 중종반정이 있었으니까 중종반정 혹시 뭐 나오나?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중종은 여러분이 아시면 중종반정, 연산군을 이제 내쫓고 중종을 옹립했지만 여러분 아시면 중종은 사실은 힐권이 없는 왕이었죠. 중종을 옹립한 그 선비 세력들이 이제 실권들이었는데 이들은 전조 연산군의 일들을 전부 다 적폐, 그 다음에 못 쓸 거, 국민의 경제를 아주 가난과 고통에 만든 이러면서 하여간 그런 것들 해서 아주 대표적인 일들이 은광, 폐쇄, 축소, 기술자 내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단천 은광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마 저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단천연원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금속을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1500년도, 1503년도에 조선의 단천에서 만든 단천연원법, 저걸 또 회치법이라고 그러는데, 저 회치법은 이미 세계 금속학회 기술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세기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이다. 이걸로 이렇게 레코그나이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놀랍게 일본 측 기록에 뭐가 나오냐 하면 1533년 기록이에요. 일본의 이와미은가 여기 시마네현에 있는 거기서 대량의 은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큰 은광이 발견됐는데 그 이와미 은광에서 회치법을 사용해서 은을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한반도 조선에서 초청한 기술자 종단과 계수의 지도에 의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1533년 일본 이와미 은광 은산지에 나오는 거야. 우리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때 그러면 저 기술자 종단하고 계수가 혹시 저 우리 양인 김간불과 김금독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기록이 없어 모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잠깐 저걸 보시죠. 그 당시 양인은 사실 뭐 아주 그냥 뭐 저 하층 계급이죠. 근데 이름이 간불입니다. 달감자 붙여불자. 그 다음에 종 노비예요. 노비인데 이름이 검소할 검자에다 같을 동자. 여러분 조선 시대에 이런 노비나 천민들은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에 저런 이름이 있어? 여러분 뭐 느끼시는 바가 없어요? 제가 한자를 좀 볼 줄 알고 읽을 줄 아는데요. 저 사람들의 이름은 깜부리하고 껌둥이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나포구 그 회에서 하도 많이 그 부를 때가 얼굴이 새카매졌어. 그래서 깜부리, 껌둥이야. 그런데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깜부리 껌둥이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한자 깜부리, 건둥이라고 썼을 것이라는 게 박희재의 해석입니다. 이건 아무도 얘기를 하지. 그 당시에 종이나 천민들이 간부리, 달감자에 붙여불자, 검소할 검자에 아이동자 저런 이름을 썼을 수가 없고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야. 그냥 깜부리 껌둥이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기록돼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어쨌든 저 사람들이 종단과 계수가 저 사람들인지 아닌지 하지만 어쨌든 그 명확하지 않아. 아마 아닐 겁니다. 한 세가 30년 차이가 나니까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종실록에 가만히 몇 개 재미있는 얘기 한두 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본의 외인들이 그 당시 일본은 부산 초량에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는 게 이게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고 조선의 물산, 조선의 기술자, 조선의 시장이 뭐가 있고 뭐가 특산물인지를 와서 바삭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부산 초량에 있는 외관입니다. 그 여기에 그 초량에 있던 외관의 외인들이 몰래 조선 기술자하고 조선의 하급관리들을 몰래 만나서 은재련 기술을 몰래 배워 가다가 걸린 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 관가에 있는 백성들이 일부 고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걸려 적발이 돼가지고 걔들을 좀 벌을 좀 줘라 하는 게 한두 건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조선에서 뭐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아마 100건 정도 했으면 한두 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선의 그 혁신 기술은 근기술을 이미 그 일본의 외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 기술자나 하급관리들을 그냥 해서 뭐 그렇게 전부 다 돈 주고 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이름조차도 없는 우리 조선 기술자들은 일본인들의 그런 그 제안에 뭐 밥 주고 다 이제 가서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제가 추측하게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가서 어쨌든 일본에 이제 그 은을 대량 생산에 성공을 시킵니다. 우리 조선은 문을 닫아 버렸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조선 정부에서 정식으로 알은 게 아니면 중종 37년 드디어 알았습니다. 1542년인데 중종실록이 딱 나온 얘기야. 이 서울의 유기전이 발칵 뒤집혔어. 왜 발칵 뒤집혔냐?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은이 수만냥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외인들이 말이죠. 8만 냥을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쌀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책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까지 일본 외인들이 1만 냥씩밖에 안 갖고 왔는데 쟤들이 어떻게 8만 냥을 갖고 왔냐? 저거 혹시 은 가짜 아니냐? 그래서 불러옵니다. 야, 이리 와봐. 너 은 이거 진짜냐? 그랬더니 그 외인들 대답. 보시오 조선 나리들. 이 은은 조선의 기술자가 조선의 기술을 만든 조선인하고 똑같은 은입니다. 은을 깨물어보고 그냥 똑같은 은이야.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이거 진짜 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바꿔줄 돈이 없어. 쌀도 모자라. 그래서 4만 냥만 바꿔줄게. 4만 냥은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4만 냥어치 뭐 쌀하고 뭐 책하고 뭐 목화 이런 거 바꿔줬다는 기록이 중종실록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1542년 불과 한 40년 지나서 이제 대량 생산을 조선의 기술로 대량 생산을 들고 와가지고 조선 시장을 이제 교란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조선이 이제 그제서 알았.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일본은 그래서 그 당시 1년에 한 150톤을 생산했는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은은 국제결제 통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일본을 이제 야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본. 그래서 JAP인데 그 유럽 사람들 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본에서 은이나?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이니 유럽 국가들이요. 사실 이 일본이라는 게 동아시아 맨 끝에 있는 나라 얼마나 멀어요. 뭐 굉장히 1년 이상 범선 타고 와야 되는 무지무지 먼 길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거. 왜? 은 사러. 은을 구하러.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같은 이 대항해 국가들이 말이죠. 배 그냥 무리 해가지고 해서 교역망을 그래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은을 사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1500년도 초반에 1600년도 초반 1500년도 말입니다. 저로부터 이제 그래서 이 대항해 국가의 포르투갈의 그 교역망에 일본이 딱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린 지도가 딱 나오는데 일본 해안선, 규슈, 그다음 혼슈, 뭐 여기가 정확한 해안선이 그려져 있고요. 항구들이 정확히 그려져 있고 그게 더 있는데 그 앞에 조선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조선은 그냥 고구마처럼 대충 그려놨어. 여러분 저 대마도하고 우리 부산하고 뭐 얼마 안 떨어져 한 50km 다 떨어졌나요? 보이잖아요. 그냥 뭐 다 아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가야 뭐 혁신적인 물건도 없고 은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사갈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조선은 무시. 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저기 땅이 있다 그냥 고구마. 일본은 이미 그때 1500년도 1600년대에 그린 그 지도를 보니까 뭐 아주 해안선이 정확합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그때 대항해 국가 동아시아 교역망에 편입했다. 이제 트레이드 네트워크 팔 수 있는 무역로가 개척이 된 거야. 우리 조선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이제 일본은 뭐 하면 되냐면 이제 팔 물건만 만들어내면 그냥 교역로에 실어가지고 그냥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겨버린 거죠. 우리 조선은 그게 없었고. 이게 뭘로 통해서 만들어졌냐? 은! 우리 은재련 기술을 가져가서 은을 확보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엄청난 일이 저게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당시 이제 1500년도 말에 그 당시 이제 그 전국시대 이제 전란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 시만의 이와미 은광이 들어가 이게. 그게 이와미 은광이 도요토미 그 휘하로 딱 들어갑니다. 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략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운영했던 병력이 한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물 먹여서 병사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밥 줘야지, 옷 줘야지, 탄약 줘야지, 총 줘야지. 그다음에 가족 먹여 살리고 월급 줘야지. 그러니까 전부 뭐야? 돈이라 돈. 머니, 옷가네. 이게 뭐 나라를 위해서 이게 아니야. 전부 돈이라 이거지.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돈을 다 어디서 만들었냐? 야, 저 이와미 은광에서 은화폐를. 저게 문록 석주 정은이다. 저게 문록은 도요토미 시대 연호고요. 석주 저게 이와미 은광을 석주라 그래. 거기서 만든 정은이다. 그래서 은화폐, 손으로 만드는 주발 같은 거 손화폐를 만들어서 그걸로 병사들 월급 주고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런 핵심 경제 역량이 뭐냐? 우리 은이전 기술에서 만든 저 이와미 은광에서 나온 저기 은화폐였습니다. 저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큰 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총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저 다네가시마라고 저 규슈의 맨 끝에 종자도라고 다네가시마라고 거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가 하다가 배 속에 그 그러니까 배가 표류를 했는데 그 배 속에 뭐가 있었냐면 조총이 두 자루가 있었어요. 작대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시봉을 보니까 대단히 위력적이거든요. 도주가 나가서 야, 저 총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못 판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은도 주고 해서 대략 총 두 자루에 1억 엔 10억 원을 정도 주고 삽니다. 결국 이제 은 주고 산 건데요. 그 두 자루를 사가지고 한 자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진상하고 갖다 바치고 한 자루는 분해를 합니다. 분해해서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를 해가지고 이 격발기가 어떻게 생겼고 방아틀이 어떻게 생겼고 총신이 어떻게 생겼고 이제 이걸 분해해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다네가시마가 이 조총의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 핵심 역량 역시 파이낸스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은이다 이거지. 이제 결국 저들은 이제 무기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했고 그걸로 해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한 게 뭐예요? 1592년 후쿠오카에서 15만 명이 부산진으로 출발을 하죠. 뭡니까 그게? 임진왜란 아니야, 임진왜란. 조선 먹겠다는 거거든. 자, 이제 왜 조선을 먹었냐? 그다음에 이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제 임진왜란 결국 조선 혁신적인 문제 생기서 일본에서 결실을 해서 우리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결실을 못하고 일본에 가서 거기서 대량 생산과 상업화에 성공해서 그 결국 임진왜란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왔다.
우리한테 우리를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는 이런 상처가 됐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혁신을 놓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도요토미를 위한 일본이 들어온 목적이 딱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 도자기 관련된 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임진왜란은 조선 혁신 도자기 생태계 약탈 전쟁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뭐를 가지러 들어왔는데 그 당시 조선에서 이미 외관을 통해서 조선에 뭐가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아, 이거 조선에 말이야. 저 도자기란 게 있는데 저거 우리 네트워크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우리가 생산을 시작하면 유럽 네트워크 갖다 올려가지고 무지막지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저 사스마 번주 시마스 야스히로라는 저기 번주인데요. 저 사람은 저 도요토미한테 이제 15,000명 병력을 댑니다. 임진 출전 때. 그래서 카카 15,000명 병력을 댈 텐데 저한테 남원성을 주십시오. 남원성을 달라는 게 뭐 남원성을 공격할 권한을 하고 남원성에 대한 처분할 권한을 내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도요토미 오케이 너 가져라. 그래서 남원성을 공격해요. 남원성 공격해서 남원성을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다 해놓고 점령한 다음에 딱 80명 살려서 납치해 가는데 조선 사기장인 심당길 박평의 그다음에 그 가족들 그다음에 만들던 도구 그다음에 도자기 심지어 흙까지 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고향인 사스마 번에 가서 도자기 생태계를 만들어 거기서 도자기를 굽게 합니다. 그다음 사하에 있던 번주인 나베시마 저 친구도 12,000명 병력을 참전을 시켜서 그래서 2, 3평인이 이런 도공들을 납치합니다. 지금 뭐 심당길 2, 3평 전부 박평 이 사람들 전부 일본 도자기의 원조들이죠. 이 사람들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번인 사하에 가서 저걸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일개 무슨 뭐 번이나 일개 뭐 군사의 뭐 일탈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경쟁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후쿠오카 이제 규슈의 그 8대 7대 조선 가마에 후쿠오카, 구마모토, 사가, 아리따, 이마리, 그다음에 나가사키 뭐 이게 전부 이게 주요 조선 가마가 전부 다 저렇게 해서 끌고 간 저렇게 와서 아주 조선 혁신 생태계를 약탈해 아주 뜯어다가 가서 자기들 생태계를 그래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리따 이마죠. 아리따 이마리 굉장히 대단히 유명한 그런 도자기 상인데 얼마 전에 저 도자기들이 현대백화점에 왔었어요. 세일을 하러 이제 와서 제가 보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랬는데 너무나 참 아름답다. 근데 참 가슴이 아리죠. 네, 가슴이 아립니다. 우리는 저는 그 도자기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져버리고 기술자가 갚으려고 생태계가 없어버렸으니까 여전히 일본은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로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이루어졌어요. 그럼 한일 국교 정상이 이루니까 정상이 됐으니까 사신이 가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쇠환사다. 그래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데리러 가는 이제 그 사신이 가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후쿠오카 이런 데 가가지고 자 우리 조선에서 납치됐던 우리 사람들 조선 백성들이요 기뻐하시오. 우리 조선에 이제 돌아갑시다. 형제 자매들 있는 고국산처 돌아갑시다. 그때 모이는 사람이 없어.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전하, 그래서 갔더니요 귀국 희망자는 별로 나오지 않고 모두 자리에 앉아서 도자기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납치해 갖고 거기 갔으면 다 올 텐데. 그래가지고 뭐 애국심 문제가 아니라. 자, 요 두 번째 사기장 김존의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기장 김존의는요. 임진왜란에 납치를 해갔는데,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로 이제 납치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호소카와 가문에서 아가노야끼라고 이제 이제 영국 여왕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사람 대단히 좋아했던 이제 아가노야끼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창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기록한 그 기록이 발견됐는데, 1622년 호구조사 기록에 그 김존해의 재산이 어땠느냐? 봤더니 정주민 65년. 정주민이라면 거의 반노예 상태의 마을 주민을 말합니다. 예속된 거의 뭐 그런 그 정주민 65명, 도공 8명, 판매인 10명, 말 7마리, 소 1마리.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사무라이 정도의 조건적 경제적 높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조선에서 있었던, 안 끌려가고 조선에 돌아왔던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조선의 그 도공기술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도자기 만들어서 아마 밥 3끼 얻어먹었으면 정말 잘한 거고요. 뭐, 굶어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아. 아사. 뭐, 기록 보면 아사. 먹은 게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해야 목숨 부지해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다행인 것이고, 뭐, 사람 대접 못 받은 거지 뭐. 이게 아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정말 아주 빈약한, 정말 형태 보면 이런 생태계에 혁신 기술이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저기 끌려갔다 저들 어쨌든 타이에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저런 녹봉을 받고 저런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혼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4, 500년 지나면서 오늘날의 일본 도자기 산업이 된 것이고 오늘날의 조선 도자기 이렇게 쇠락하게 된 것이고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술이 꼽힐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문제구나. 뭐 야사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그 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에서 그런 대접을 잘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남해안 이런 데서 몰래 배를 타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소위 탈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야사인데 정확하게 이제 정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결국 중요한 건 조선의 생태계가 대단히 열악했다. 기술자 대접도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으로부터 은재련 기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기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네덜란드의 혁신의 나라입니다. 이게 참 1600년도 이지가 세계가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네덜란드 그러면 어떤 나라예요? 풍차의 나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 가서 풍차를 보고 나서는 야, 저 나라는 참 낭만이 있는 나라다 말이야. 풍차로 해서 물도 푸고 말이야. 막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풍차는 정확하게 말하면 스팀 엔진, 증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기계를 돌리던 그런 동력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스 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소잉 윈드밀, 크랭크축 구조를 이용해서 풍차로 연동된 자동 목재 제재 기계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재 제재 기술을 기계화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썼냐면 배 만드는 기술. 그 당시 1600년도에 네덜란드 더치 골든 에이지 그래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일인 배를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었죠. 제가 이제 사진을 제가 직접 해양방을 찍은 사진인데요. 저 그림 보세요. 저게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만든 이제 배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죠. 대포도 걸린 거 보고. 저게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량 생산된 그런 그 풍차, 소잉 윈드밀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뭐 우리 충공이라든지 우리 조선수군들도 거북 쏟는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하시면 저런 기계를 만든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소나무 벼다가 손톱, 도끼 뭘 해가지고 만드니까 치수 정확도도 잘 안 나올 것이고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많이 만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송진 바르고 하지만 연안밖에 못 나가. 큰 바다 끌고 나가면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이건 나가질 못해 많이. 근데 이들은 한 1, 2년 걸리는 항해를 끄떡없이 정박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나가사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네덜란드 혁신 기술이 저기서 이 결국 혁신과 혁신이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래서 저런 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또 뭐냐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 정부, 왕실, 시민, 그 다음에 해가지고 VOC,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걸 더치말로 베르니트 우스트 인디시 컴퍼니 이렇게 부르는 해서 VOC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 회사를 만들어 세계 최초 주식회사 만들어서요. 시민들이 출자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이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트레이드, 비즈니스, 무역을 하러 배를 만들고 주식회사를 통해서 배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임진왜란 끝나더니 1600년도에 나가사키에 와 이게 델리프트가. 그래가지고 나가사키 1600년에 와가지고요. 1860년까지 260년간을 나가사키에 하고 와서 비즈니스 했는데 이게 그냥 와서 배 한 척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프후프튼이라고 하는 이런 상관 조직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의료 기술, 무슨 항해 기술, 법률가, 장사하는 사람 하여간 이런 거의 이런 우리나라의 하여간 이런 상관 같은 이런
그 조직이 한 20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그 네덜란드 기록에 딱 들어가 봤더니 초대 상관장부터 제 마지막 상관장이 184대 저게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는데 184대 상관장까지 한 260년 동안 나가사키에 와서 이제 교류를 합니다. 저들이 와서 뭘 했냐면 전부 도자기 실을 한 거야, 도자기. 250년 동안, 이 뭐 도자기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엄청나게, 여기, 내지마, 아리따, 이마리, 뭐 이게 전부 우리 조선의 그 도공들이 만든, 여기서 엄청나게 도자기를 그냥 사서 유럽으로 실어낸 거예요. 유럽의 왕실들과 귀족들은요, 일본 도자기에 그냥 환호를 하는 겁니다. 환호를.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그림,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메뉴의 그림이 여기 가운데 이게 바로 아까 아가네 악기라고 막 거기 이게 다른 도자기는 다르죠. 얼마나 예뻐요. 참 이런 채색이 들어가 있고 예쁜데 이 도자기 영국의 그 빅토리아 왕이 너무너무 이 도자기를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니까 뭐 왕족들 유럽의 귀족들은 도대체 저거를 갖고 싶어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저 물량을 공급을 했죠.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도자기가 전부 이게 로얄 알버트 뮤지엄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인데 이게 전부 그 당시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이제 나간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 보십시오. VOC라고 여기 가운데 로고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였죠? 동인도 회사 베르닉티 우스틴디시 깜파니. 이 VOC라고 로고인데 세계 최초의 OEM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나가사키, 이마리 이런 데서 했는데 이게 디자인 바이 OEM, 디자인 바이 VOC, 동인도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세계 최초 OEM이 만들어졌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자기 물량을 했고요. 그래서 유럽에 수출해서 일본은 엄청난 이제 돈을 법니다. 국부를 창출을 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저것만 갖고 온 게 아니고 뭘 갖다 줬어요? 난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선에는 오지도 않았었습니다만 의학, 과학기술, 소위 서양의 과학기술 굉장히 많이 돼서 일본은 사실 개항 이전에 이미 과학기술의 상당한 수준이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제 네덜란드를 통한 이제 교역이었는데 저게 원교 뭐냐 도자기 기술이었고 그 도자기 기술에 임진왜란 그다음에 은재련 기술 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번들이죠. 특히 이제 서쪽에 규슈에 있던 그 많은 번들은 거의 그 일본의 그 당시 번들은 반독립 상태에 있었어요. 반독립 상태라면 동쪽에 에도나 에도의 교토에 이제 그 쇼군 장군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번주들이 이제 거의 이제 반독립 상태로서 이제 그 일들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한 게 뭐냐? 무기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도자기 엄청나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 도자기 구입한 돈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파이낸스 재력도 쌓았고 하지만 여기서 얘들이 무기 구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의 대포라든지 군함, 암스트롱포 이게 그 당시 유럽에 아주 정말 그 훌륭한 베스트셀러들이 저걸 이제 대략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가사키 번의 한 번의 무력이 독일의 프로이센의 무력하고 거의 같을 정도다 할 정도의 이제 무력을 가질 정도가 돼요. 대단히 이제 무기 구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기 구입을 할 목적. 토막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토막이 뭔지 아세요? 막부를 토벌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동쪽의 에도 정권, 쇼군의 정부를 토벌하고 우리가 집권해야 되겠다. 이게 그 유명한 토막 전쟁인데 이게 1868년도에 이제 큰 전쟁이 붙습니다. 서쪽에 있던 그 규슈에 있던 번들하고 동쪽에 있던 장군의 그 에도의 이제 번들하고 전쟁을 해서 저런 무기와 재력이 훌륭했던 서부가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본 동경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죠. 예. 우에노 공원 이제 거기서 큰 전투가 벌어져서 거기서 서부군이 대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장군이 항복을 합니다. 쇼군이 항복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대정봉환이다. 나는 이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천황한테 나는 다시 권력을 나는 봉환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더라고요. 사실 뭐 천황한테 권력이 간 게 아니고 실제 천황은 여전히 뭐 그냥 형식적인 왕이고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그 서쪽에 있던 번주들이 이제 권한을. 그래서 뭐 그때 뭐 이토 히로부미니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소위 우리 19세기,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많은 그런 그 이 군사 이런 그 전략가들이 전부 다 저기 출신들이에요. 이 서부 번들 출신인데 그래서 1868년에 아주 빠르게 이제 그로부터 일본은 그 근대화를 합니다. 왜? 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이런 배경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이제 무력과 그다음에 이제 재력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을 빨리 근대화를 마치고요. 맨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참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요. 운양어 사건 1875년 배세척을 끌고 딱 어디나 강화도 초지진이 나타난 거죠. 초지진에 와서 포격을 딱 해야 됩니다. 그때 초지진 첨상 도망갔고 무서우니까 도망갔겠죠. 병사들 오합질러서 대패를 하죠, 손이. 그래서 그 다음에 1870년 강화도 조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과 만든 조약인데 대단한 그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876년 자기들의 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메이지 유신한 지 한 7년 만에 이제 그 무력을 끌고 이제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 운양어 사건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침략을 시작합니다. 30년 걸렸어요. 30년. 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이르기까지 30년간 조선의 경제를 이제 침탈한 거죠. 쫙 침탈해서 여러분 혹시 1905년 뭐 1910년 우리가 을사조약이 그 한일합방이라 할 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또 독립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돈이 없었어. 나라의 재정이 아주 거덜이 났고, 그 다음에 왕실 재정이란 내탕금 역시 거덜이 났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군사들 월급도 못 줘. 그 다음에 밥도 못 줘. 쌀도 못 줘. 그러니까 어디 조금이나 금강채울거 하나도 생긴다 그러면 그냥 싼 값에 팔기도 하고 하여간 부정부패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그때 일본은 그때 뭔가요?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일본은 그 당시 왕실이나 귀족들한테 우리가 은으로 당신들 월급을 주겠다. 그리고 조선이 갖고 있던 채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돈이다 이거 돈.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 결국 뭐냐?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나라가 망가지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 이거 안 가르쳐. 이거 정신이 부족해. 아니야. 이미 상이 있어. 이게 이미 은재는 기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몇백 년 동안 축적 때 결국 저런 결과가 났다. 결국 뭐냐면 다시 돌아가면 우리 조선의 혁신 기술들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꽃을 못 폈어. 생태계가 우리나라 없어서 아주 빈약해서 일본에 가서 전부 꽃을 핀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은 조선의 강제 병단 연결됐다. 이게 어디 외국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결국 혁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이거를 얘기해주는 아주 생생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혁신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 죽기 살기 각오하고 혁신해야 된다. 죽기 살기 각오하고 내가 돈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튼튼해야 되고 이런 얘기죠. 경제를 갖고 있어야 되고 혁신 역량 갖고 있어야 되고. 자,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를, 혁신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그리고 멸종된, 그리고 다 죽어서 없어진 너무 슬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폴리네시아에 있는 채텀 제도역입니다. 지도에 찾아보면, 구글 지도 찾아보면 뉴질랜드 동쪽에서 한 800km 정도 아주 고립된 섬인데요. 이 섬은 어떤 섬이었느냐? 이 기록에 의하면, 그 기록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물고기와 조개가 풍부하고 호수에는 뱀장어가 가득하고 땅에는 가라카 열매가 많이 난다. 이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치상낙원이구만. 먹을 거 풍부해. 싸울 일도 없겠죠. 이야, 정말 그냥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치상낙원이네. 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그런데 사람들은 많지만 싸울 줄들 모르고 무기도 없다. 이야, 요 문장 하나 때문에 저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저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이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략 한 1830, 대략 한 19세기 중반쯤에, 초반 중반에 이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들한테 뭐가 소개가 되기 시작했냐면 총기, 화약무기가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약무기가 소개됐죠. 그래서 이제 섬들이 서로 이제 그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도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텀 제도는 불행하게도 이게 나무 너무나 모든 게 풍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하여간 그런 걸 몰랐어.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풍족한 그냥 지상낙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1835년 어느 날
그 표류를 했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배가 잠깐 물을 내려왔다가 싹 보고, 야, 요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물고기가 저기가 풍부하고 뱀장어도 많고 땅에는 카라칼리미가 많은데, 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싸울 줄 모르고 무기도 없다. 요런 문장을 딱 가다가, 호주 가다가 뉴질랜드 북섬을 잠깐 들려서 갔는데, 그 뉴질랜드 북쪽의 마오리, 이 마오리족은 대단히 아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마오리족한테 이 얘기를 딱 하고 갔어. 드디어 운명의 날이 온 거야. 1835년 11월 19일과 12월 5일 마오리족 900명이 배를 타고 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그 당시 모리오리족들 채텀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혁신무기, 총, 도끼, 곤봉, 이걸 딱 이제 가지고 900명이 와요. 섬에 딱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한 게 뭐냐? 오늘부터 이 섬의 주인은 우리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에게 반항한 자들은 죽음만 있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모리오리족, 채텀 아일랜드의 모리오리족은 이제 난리가 났죠. 원로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원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긴 모리오리족의 그 회의가 참 아주 고무적이야. 참 놀라운. 야, 우리는 이렇게 조상대대로 풍족한 땅에서 먹을 것도 풍족했고 남을 침범해본 적도 없어. 우리는 평화를 살아있기 때문에. 남의 침범을 봐본 적도 없다. 왜? 우리는 평화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평화를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들도 한번 이렇게 온 곳이 우리가 평화를 살아간다 하면 쟤들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던 먹을 거, 귀한 거, 금은 버섯 이런 거에서 나눠주고 물도 좀 많이 풍족하게 주면 저들도 감동을 받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은 버섯하고 말이죠, 물 음식하고도 바리바리 싣고 대표단을 마오리족한테 침범한 마오리족한테 보냅니다. 그 마오리족이 이 모리오리족의 대표단인 마오리족에 도착하기 전에 마오리족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거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 그 성을 먹으러 온 거거든. 딱 공격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던 모리오리족에서 전부 다 죽는데 마오리족은 식인종이라. 그래서 전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오리족 2,000명은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이게 1835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모리오리족이 뭔 죄가 있나? 남을 침범한 죄가 있나? 아니면 뭔 죄가 있나? 혹시 거짓말을 했나? 했나?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 남의 나라의 변화와 혁신에 무지한 거야. 고립한 거, 모르는 거. 이게 모르는 게 죄야. 남들은 말이야 화약무기 가지고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어째싸고 말이지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죄다 이거지. 남이 혁신을 해서 준비하면 남이 뭐 하는지 알고 우리도 대응하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방비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죄다 이거지. 그거 안 한 죄는 참혹했다, 전멸했다 이거야. 사회가 아주 소멸돼 버렸어.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페이지 있죠? 73페이지, 78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혁신해서 우리 혁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먹을 것도 아니야. 남이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이웃이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우리 경쟁자가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옆 나라가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얘들이 뭐 준비해? 우리도 준비해야지. 그거 제대로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불과 100년 전 얘기야. 불과 150년 전 얘기야.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진정한 혁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내가 혁신 못해도 준비하고 남의 혁신에 몰입, 고립, 둔감, 무지 이걸로 해서 전부 다 죽었다. 엄청난 교훈을 내주는 겁니다.